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참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술이 조금씩 들어가게 된다면 뭐랄까 이 속안의 진심을 어쩌면 조금은 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곤 하잖아요. 글쎄요, 그런 솔직함이 어쩌면 그런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오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5번째 이야기. 톰과 머틀이 또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동료들이 현관에 도착했을 때였다. 머틀의 동생 캐더리는 날씬하고 천박하게 생긴 30 안팎의 여자로 붉은색 단발머리에 얼굴은 우윳빛처럼 하얗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눈썹은 뽑아서 요염하게 각이 지도록 그렸지만 원래의 직선형이 자연적으로 되살아나 오히려 그녀의 얼굴 윤곽이 흐릿해진 느낌이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양팔에 걸친 사기발찌가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녀가 자기 집처럼 스스럼 없이 들어와 자기 물건을 보듯이 가구를 둘러보는 것을 보며 이 여자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대며 내 물음을 따라한 후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묵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래층에 살고 있다는 머키라는 남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여성스러운 남자였다. 얼굴은 조금 전에 막 면도한 듯 광대뼈 위에 비누 거품이 하얗게 묻어 있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자기는 예술가라고 말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는 사진작가였고 벽에 걸려있는 심령체 같은 머틀의 어머니 사진을 확대한 것도 그의 작품일 거라고 추측되었다. 쇳소리 나는 목소리를 가진 그녀의 아내는 미인이었지만 상당히 실증나는 여자였다.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자기를 모델로 127번이나 사진을 찍었다고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머틀은 크림색 모슬린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가 거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서인지 기품이 있어 보였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생기와 탄력이 이제는 교만함으로 보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도 몸짓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말투도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렬해졌다. 그녀의 존재가 커져갈수록 신뢰는
그만큼 더 좁아지는 것 같았고, 마침내는 연기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회전축을 그녀가 올라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로 여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대부분의 그런 패거리들은 말이야, 기회만 있으면 상대를 속이려고 하지. 그 작자들에겐 돈이 최고니까. 지난주에도 발을 진찰받으려고 여자를 이곳에 불렀었는데 청구서를 보니까 맹장 수술을 하고도 남을 만한 액수가 적혀 있더라니까.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머키 부인이 물었다. 미세스 에버하트. 출장 나와서 발을 봐주는 여자야. 어머, 그 드레스 정말 멋지군요. 머키 부인이 감탄했다. 매력적으로 보여요. 월순 부인은 새침하게 눈썹을 치켜 세우며 그녀의 칭찬을 무시했다. 이런 건 유행이 지났잖아. 아무 때나 편하게 입을 때 가끔 걸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입고 있으니까 멋지게 보여요. 절대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머키의 아내는 계속 그녀를 부추겼다. 만약 체스터가 당신의 그런 포즈를 찍기만 한다면 아마 훌륭한 작품이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묵묵히 월슨 부인을 보았다. 그녀는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다. 머키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차분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나서 한 손을 들어 자기 얼굴 앞에서 앞뒤로 움직였다. 조명을 바꿔야겠군. 잠시 후 그는 그렇게 말했다. 얼굴 윤곽을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뒤에 머리카락도 전부 담고 싶은데. 조명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머키 부인이 재빨리 말했다. 나는 차라리... 그때 그녀의 남편이 쉿 하고 소리쳤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또다시 월슨 부인에게 집중되었다. 톰 뷰캐넌이 크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다. 머키 씨 부부도 뭘 좀 드셔야죠. 톰은 말했다. 월슨 부인, 얼음하고 미네랄 워터 좀 더 가지고 와요. 모두 잠들어 버리기 전에 말이오. 얼음은 보이한테 부탁했어요. 월슨 부인은 아랫사람의 게으름에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답답해 죽겠어요. 늘 잔소리만 해야만 하니. 그녀는 나를 향해 의미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강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정신없이 입맞춤을 한 뒤 많은 요리사들이 자기 명령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롱아일랜드에서 근사한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머키가 말을 꺼내자 톰은 멍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2장은 액자에 넣어서 아래층에 두었죠. 2장은 뭘 찍은 거요? 톰이 시큰둥하게 물었다. 습작에 불과합니다만 하나는 몬토크의 갈매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머지 하나는 몬토크의 바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캐더린이 내가 앉아있는 긴 의자로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당신도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나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네, 웨스트에그에 삽니다. 정말이세요? 전 지난달에 그곳에서 열린 파티에 갔었어요. 개츠비라는 분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였거든요. 혹시 그분을 아세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 사람은 빌헬름 황제의 조카라든가 사촌이라든가 그렇대요. 그분이 쓰는 돈은 전부 그곳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 큰일이에요. 내 이웃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는 머키 부인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다. 머키 부인이 느닷없이 캐더린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했다. 체스터, 이분도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머키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톰을 바라보았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롱 아일랜드를 주제로 해서 계속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머틀에게 부탁해 보세요. 톰은 머틀이 쟁반을 들고 나타나자 갑자기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 사람이 소개장을 써줄 거요. 그렇지 머틀? 뭔 말이에요? 그녀는 놀라서 되물었다. 당신 남편에게 머키 씨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줄 수 있지? 당신 남편을 모델로 몇 장의 습작을 만들 모양인가 봐. 톰은 뭔가 좋은 문구를 생각해내려는 듯 잠시 동안 입술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휘발유 통 옆에 조지 비 월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오. 캐더린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말이에요. 양쪽 다 지금 배우자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녀는 머트를 힐끗 보고는 다시 톰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싫어서 못 견딜 정도라면서 왜 함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빨리 이혼해버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 텐데 말이에요. 언니도 월슨 씨를 좋아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뜻밖이었다. 내 말을 들은 듯 멀튼은 완강하고도 노골적으로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그거 보세요. 캐더린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또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저 두 사람 사이의 걸림돌은 바로 톰의 부인이에요. 카톨릭 신자라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데이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 나는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약간 놀랐다. 캐더린은 계속 속삭였다. 두 사람은 말이에요. 결혼하게 되면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서부로 가서 살 계획이래요. 유럽으로 가는 편이 더 좋을 텐데. 어머, 유럽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녀는 탄성을 지르며 외쳤다. 난 모데카를로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요? 작년에 여자친구와 함께 갔었죠. 오래 머물렀나요? 그냥 몬테카를로에만 있다 왔어요. 마르세유에 들리긴 했지만요. 출발할 때는 1200달러 이상 가지고 갔었는데 이틀 만에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지 뭐예요. 돌아올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도시야. 창을 통해 보이는 늦은 오후의 하늘이 지중해의 푸른 바다색을 연상시켰다. 그때 또 머키 부인의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고 나는 다시 방 안으로 정신이 돌아왔다. 나도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머키 부인이 당당하게 말했다. 몇 년 동안이나 나를 쫓아다니던 시시한 유태인하고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모두
그 남자는 너의 발가락도 못 따라올 사람이야 하고 말렸어요. 하지만 만약 체스터를 만나지 않았다면 난 그 남자에게 붙들렸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머틀이 머리를 끄덕이며 나섰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머틀이 애매한 말을 했다. 바로 그게 당신과 나의 다른 점이에요. 머틀, 왜 결혼했지? 캐더린이 물었다. 아무도 언니에게 형부와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 머틀은 잠시 생각에 빠진 듯했다.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한 이유는 그 남자를 신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머틀은 그렇게 대답했다. 예의범절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내 구두를 핥게 할 가치도 없는 남자였어. 하지만 한동안 형부에게 눈이 멀었었잖아. 캐더린이 물었다. 눈이 멀었다고? 갑자기 머틀이 소리를 높였다. 누가 그래? 난 그 사람에게 눈이 멀 정도로 푹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저기 계시는 저분한테 느끼는 감정과 같다고 할 수 있어. 머틀이 느닷없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비난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 따위는 관심 없다는 표정을 애써 지으며 태연한 척했다. 내가 단 한 번 그 사람에게 반했던 적이 있었지. 그것은 결혼식 날이었어. 하지만 금방 경솔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남자는 결혼식에 남의 옷을 빌려 입었으면서도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을 때 옷주인이 옷을 찾으러 왔지 뭐야. 어머, 그게 당신 양복이었어요? 난 까맣게 몰랐어요. 하고 말했지. 결국 그 사람에게 옷을 돌려주고 나서 그날 오후 내내 울었어. 언니는 형부와 헤어져야 해. 캐더린은 또다시 내게 그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언니네는 그 자동차 정비소 2층에서 11년이나 살았어요. 언니에겐 톰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2병째였지만 모두들 계속 위스키병에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캐더린만은 예외였다. 톰은 배를 눌러 보이를 불렀다. 그리고 유명한 가게에 샌드위치를 사오라고 일렀다. 그것으로 저녁 식사는 충분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동쪽의 센트럴 파크 쪽으로 부드러운 황혼 속을 산책하고 싶었지만 나가려고 할 때마다 시끄러운 목소리로 떠드는 내용 없는 논쟁에 휘말려서 마치 로프에 매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매번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래도 이 도시의 하늘 높이 줄지어 있는 황혼빛 창문들은 저물어가는 길에 서서 우연히 올려다보는 사람에게 인간들의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안팎에서 들여다보며 인생의 끊임없는 다양함에 매료되기도 하고 동시에 혐오를 느끼기도 했다. 머틀은 갑자기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를 내 옆으로 끌고 오더니 술 냄새가 물씬 풍기는 뜨거운 숨을 내뿜으면서 톰과 만나게 된 얘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는 작은 2인용 의자에서였어요.
열차 안에서는 제일 인기가 없는 곳이라 맨 마지막까지 언제나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죠. 난 뉴욕에 가서 캐더린을 만나고 그날 밤은 여기서 보낼 생각이었어요. 톰은 야회복을 입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전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재빨리 그의 머리 위에 걸린 광고를 바라보는 척했죠. 그의 흰 셔츠 가슴 부분이 내 팔을 눌렀어요. 그래서 전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톰은 내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죠. 지하철을 타야 했던 난 완전히 흥분해서 그와 함께 택시를 타면서 사실은 그게 지하철이 아니라는 걸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때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것은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야 하는 생각뿐이었죠. 머틀이 머키 부인을 돌아보자 방 안은 온통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것 봐요. 머틀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드레스를 벗는 대로 당신한테 줄게요. 내일 다른 것을 사야 하니까.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을 만들어야겠어요. 마사지 크림, 개목걸이, 용수철 달린 작고 앙증맞은 잿더리. 또 어머니 무덤 앞에 놓을 꽃다발. 그래. 여름 내내 견딜 수 있는 고급 검정 비단 리본이 달린 것으로 준비해야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야 할 물건을 모두 적어 놓아야 해. 이때가 9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이미 10시가 되어 있었다. 머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잠들어 있는 사진 속의 인물들처럼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의자에서 골아 떨어져 있었다. 오후 내내 계속 눈에 거슬리고 있던 터라 나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의 뺨에 말라붙은 비누 거품 자국을 닦아주었다. 강아지는 테이블 위에 앉아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이따금씩 킁킁거렸다.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졌다가는 또다시 나타났고 어딘가로 갈 계획을 세웠는가 싶으면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가 호련히 서로를 부르며 나타나곤 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톰 뷰캐넌과 머틀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데이지의 이름을 말할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머틀이 소리쳤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말할 거야. 데이지, 데이지. 그러자 톰의 큰 손이 순식간에 머틀의 코로 날아갔다. 이어서 욕실 바닥에 피 묻은 타올이 널렸고 비명을 지르는 여자들의 목소리, 그 소리를 압도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놀란 머키는 잠에서 깨어나 멍한 눈으로 욕실로 걸어갔다. 그러나 반쯤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는 망연자실하게 실내를 둘러보았다. 머키 부인과 캐더린은 비명을 지르거나 머틀을 달래면서 집 안을 꽉 메운 가구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약 상자를 들고 뛰어다녔다. 한편 긴 의자에 누워서 탄식을 하고 있는 머틀은 피를 흘리면서도 양탄자에 그려진 베르사유 풍경을 버릴까봐 그 위를 신문지로 덮으려 하고 있었다. 머키는 다시 한번 거실을 돌아본 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나도 모자를 집어들고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언제 식사로 오시지 않겠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먹기가 먼저 말했다. 어디서요? 아무 데서나요. 레버에 손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보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미안하오. 먹기가 정중히 사과했다. 내 손이 거기 닿은 줄 몰랐소. 네, 한번 들르겠습니다. 나는 그의 초대에 응했다. 나는 그의 침대 머리에 서 있었다. 그는 속옷바람으로 이불 속에서 양손에 커다란 서류첩을 들고 있었다. 미녀와 야수, 고독, 식료품점의 늙은 말, 브루클린 달인. 나는 펜실베니아역의 차가운 벤치에 누워 반쯤 잠이 든 채로 트림뷴지의 조간을 들여다보면서 4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싸우는 얘기는 참 재밌죠. 술을 마시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 좋지 않게 끝나는 결과가 마무리되는 그런 술자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솔직해져서일 수도 있고 자제력을 잃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 중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인간들은 어떠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대목이었는데 글쎄요, 사람은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에 의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비밀이 생기고 그 비밀은 보통은 좀 떳떳하지 못한 일일 때 그 비밀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